네, 이번 시간에는 조화진 동작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못다 했던 그 잡동사니를 좀 모아가지고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굉장히 이 중요한 레드 오퍼레이터 A 플러스 A 마이너스라고 하는 사다리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A 플러스는 스테이트를 하나씩 한 단계씩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A 마이너스는 스테이트를 한 단계씩 내려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A 플러스를 우리가 올림 연산자 raising operator, 그 다음에 A 마이너스를 내림 연산자 lowering operator라고 해서 n번째 스테이트를 n 플러스 1으로 만들고 싶으면 A 플러스를 걸어주고, n번째 스테이트를 n-1 스테이트로 내려주고 싶으면 A-를 걸어주는데, 그때 코에피션트 비례상수가 A 플러스 사이에는 루트 n 플러스 1의 사이 n 플러스 1, A 마이너스 사이에는 루트 n의 사이 n-1이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첫 번째 거를 보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다시 정리해주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는 루트 n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사이 n.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일종의 recursion 포뮬러예요. 그러니까 내가 n번째 스테이트를 알면 그 다음 스테이트를 다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n이 만약에 0인 경우, 바닥 상태인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 다음 next first excited state가 어떻게 되죠? psi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psi 1은 루트 1분의 a 플러스 psi 0. 그래서 바닥 상태를 알면 이제 first excited state를 알 수 있는 거예요. a 플러스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psi 2는 어떻게 써납니까? psi 2는 루트 2분의 a 플러스의 psi 1. 근데 psi 1은 루트 1분의 a 플러스 psi 0라고 했으니까 그거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psi 2는 바닥 상태로부터 계산을 해주면 루트 2 곱하기 1분의 a 플러스 제곱의 psi 0. 세 번째 스테이트, second excited state. 이게 first excited, second excited state는 똑같은 방법을 하지만 루트 3분의, 그러니까 n이 2인 경우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a 플러스의 psi 2인데, psi 2는 루트 2 곱하기 1분의 a 플러스 제곱의 psi 0니까 그거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a 플러스의 세제곱의 psi 0.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함수라고 그래요. 팩토리얼, 루트 3 팩토리얼 분의 a 플러스 3승의 psi 0.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n번째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n번째 스테이트는 루트 n 팩토리얼 분의 a 플러스 2dn, a 플러스를 n번을 액팅을 시켜주는 거죠. 바닥 상태로부터 올림 연산자를 n번을 해주면 psi n이 되는데, 그때 코에피션트가 루트 n 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번째 스테이트를 이렇게 바닥 상태를 알면 모든 스테이트를 다 제너레이트 해줄 수가 있다고 했고, 바닥 상태는 우리가 구했잖아요. 바닥 상태는 이제 가우시안 웨이브 펑션, 가우스 함수 형태로 이렇게 우함수 형태로 이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닥 상태를 계산했고 1차 여기 상태까지는 계산했죠. 1차 여기 상태를 a 플러스를 액팅을 시켜주면 그때 이제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바닥 상태는 이렇게 가우시안 웨이브 펑션 우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의 first excited state psi 1인 경우는 x가 0일 때, 이거 기본적으로 x 곱하기 함수의 형태가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 스퀘어 이런 타입이 돼가지고 기함수가 돼서 엔드 포인트에서만 0이 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이 될 뿐만 아니고 x가 0일 때도 0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여기 상태는 기함수, 이게 노드가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2차 여기 상태를 가면 노드가 엔드 포인트 이외에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우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컨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면 다시 기함수로 가가지고 노드가 0하고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세 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psi 4가 되면 다시 우함수로 가고,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이런 형태로 되고,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뭐 그런 거 계산할 때 이제 확률 밀도를 플러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률 밀도를 플러팅을 하면 이게 n이 점점 커질수록 이제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러한 타입으로 되고, 중간에 가운데 양 끝으로 갈수록 그 앰플리튜드 프로바빌리티가 좀 더 증가하고, 이제 그 x가 0인 지점 근처에서 이게 그 높이가 좀 작아져, 프로바빌리티가 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좋아진 동자에 대한 그 프로바빌리티 같은 걸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같은 거 그냥 함수를 보면 이런 타입이 된다는 거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끝으로 그 보어의 대응 원리를 지난번에 제가 그 양자역학 소개를 할 때 했잖아요. 대응 원리를 우리가 correspondence principle이다 그래가지고, 대응 원리가 뭐냐라고 하면 퀀텀 미케닉스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언제 같아지냐, 정말 완전히 다른 학문이라 그렇지가 않다. 양자역학이 좀 더 펀더멘탈하고, 그 양자역학에서 퀀텀 넘버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컨티뉴엄 리밋이라고 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퀀텀 미케닉스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같아진다. 이게 바로 이제 보어의 대응 원리, correspondence principle입니다. 뭐라고? n이 퀀텀 넘버가 무한대로 갈 때 퀀텀 미케닉스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같아진다. 서로 merge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한우물에 갇혀있는 입자의 경우에 포기해인 무한우물에 갇혀있는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얘가 왔다 갔다 모든 곳에서 다 발견될 수 있는 equally, 동등하게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같겠죠. 클래시컬리는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같습니다. 근데 퀀텀 미케닉스는 이게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 1차 여기 상태의 파동함수, 2차 여기 상태의 파동함수인데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은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그 싸이1 제곱을 보면 당장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모든 곳에서 같은 게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고, 양 끝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은 0고, 퀀텀 넘버가 좀 증가하면 이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좀 더 이퀄리 좀 많아지죠. 뭐 n이 그 3인 경우는 동등하게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뭐 3분의 1씩 고 되는 지점에서 가장 높고, 뭐 중간에 가장 낮고, 뭐 이런 타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퀀텀 미케닉스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여요.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다르잖아.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하고 고전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당장 n이 2일 때는 모든 곳에서 같지 않죠? n이 3일 때도, 이거는 5일 때 모든 곳에서 같지 않죠? 근데 퀀텀 넘버가 점점 증가하면 그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같아지는 지점이 점점 많아져. 그럼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피크와 피크 사이가 점점점 달라붙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간격, 하얀 간격, 피크와 피크 사이의 간격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모든 곳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게 n이 퀀텀 넘버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퀀텀 미케닉스도 고전적인 그 프리딕션하고 같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어의 대응 원리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화진 동자의 경우에 들여다보면, 조화진 동자의 해밀토니안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포물선으로 이렇게 주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텐셜의 그 진폭이 만약에 A인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라.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이 에너지 E는 뭐 그냥 진폭을 알면 우리가 키네릭 에너지, 최대 진폭에서의 그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최대 진폭에서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테니까,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니까, 우리가 고전적인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진폭 a 제곱, 그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역학적 에너지, 퀀텀 미케닉스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양자역학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퀀텀 넘버 n 플러스 2분의 1 h바 오메가, 그게 바로 퀀텀 레벨에서의 조화진 동자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달라 보이잖아.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퀀텀 미케닉스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너무 달라 보이죠? 근데 두 놈이 같아질 때, 만약에 퀀텀 에너지하고 클래시컬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거를 만족해주는 퀀텀 넘버를 계산해주면 ECL은 n 플러스 2분의 1 H가 오메가, 그 조건을 만족해주는 n이 뭐냐 이거죠. ECL은 이 퀀텀, 그러니까 그게 n 플러스 2분의 1 H가 오메가니까 퀀텀 넘버 n은 ECL 나누기 H가 오메가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걸 만족해주는, 그러니까 퀀텀 에너지하고 클래시컬 에너지를 그러니까 갖게끔 되는 퀀텀 넘버 n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 ECL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2분의 1로 나눠지면 뭐 2분의 1에 괄호치고 h 바분의 m 오메가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이제 뉴메리컬하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가 고전적인 시스템에서의 단진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대략 뭐 한 1kg. 그 다음에 각 진동수를 뭐 한 1 radian per second. 그 다음에 진폭을 한 1m. 이 정도 그냥 클래시컬 레벨로 그냥 간단하게 다 일일로 놨어. 그럼 대충 이제 이쪽에 m 오메가 a 제곱이 그냥 1로 놓은 거예요. 1로 놓으면 퀀텀 넘버 n은 뭐가 결정해 주냐면 이 플랑크 상수 h바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h바는 어떻게 돼? h는 플랑크 상수는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라고 했으니까 뭐 얘는 10의 마이너스 34승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분자로 올라가면 10의 뭐 34승 여기 6.616 그런 것까지 합쳐주면 대략 한 10의 33승 정도 될 거야. 오더가. 그쵸? 거꾸로 올라가니까 이놈은 그거에 비하면 1은 뭐 하찮은 거죠.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보면 오더가 10의 퀀텀 넘버가 10의 한 33승 정도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퀀텀 미케닉스의 에너지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에너지가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퀀텀 넘버가 거의 무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무한오블에 갇혀있는 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퀀텀 미케닉스의 조화진동자의 에너지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조화진동자의 에너지를 갖게끔 하려면 거의 퀀텀 넘버가 무한대 10의 33승 무한대로 가면 그때 비로소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보어의 대응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도 여기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바닥 상태를 먼저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 단진동하는 물체의 경우에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딜까요? 평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 끝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겠지. 왜냐하면 그때 속력이 지로가 되니까. 그죠? 입자의 속력이 양 끝점에서 지로가 되잖아. 0이 될 때 입자가 정지해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이 평형점에서는 입자가 무지무지 빨리 지나가잖아. 휙 지나가잖아. 휙. 그러니까 내가 고전적으로는 평형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고 양 끝에서 엔드 포인트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의 그래프처럼 그래프 형식으로 우리가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퀀텀 미케닉스는 어떻게 되죠? 바닥 상태는 가우시안 분포죠. 가우시안 분포는 뭐지? x가 0일 때 평형점 x가 0일 때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고 양 끝으로 갈수록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잖아요.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프로버빌리티에서 예상한 프로버빌리티하고 바닥 상태의 퀀텀 미케닉스에서 예상한 프로버빌리티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반대잖아. 반대가 되니까는 너무 다르죠. 보어의 대응 원리가 뭐 그냥 그 작동하는 것 같지가 않아. 너무 달라. 퀀텀 미케닉스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너무 다른 것 같아. 근데 이제 퀀텀 넘버가 증가하게 되면 예를 들면 퀀텀 넘버가 n이 3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 피크가 4개, 봉우리가 이제 한 4개가 생겨요. 봉우리가 이제 4개가 생기니까
4개가 생기고 이제 퀀텀 넘버가 점점 더 증가해서 한 n이 퀀텀 넘버가 이제 10 정도가 되면 퀀텀 미케닉스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빨간 선들 이런 지금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들이 있는 거고 고전적인 프로바빌리티는 바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평형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고 엔드 포인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퀀텀 넘버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양자역학에서의 프로바빌리티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프로바빌리티가 점점 이제 같아져. 점점 이제 n이 한 10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둘이 비슷해지네. 그럼 n이 정말 10의 33승이 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퀀텀 미케닉스에서의 프로바빌리티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의 프로바빌리티가 이제 같아지는 거야. 퀀텀 미케닉스에서도 엔드 포인트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고 그 평형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아집니다. 이게 보어의 대응 원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프리 파리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속박된 상태에서의 퀀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자유 입자의 경우 프리 파리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공부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퀀텀 소위 말하는 이제 양자 입자 퀀텀 파리클이라고 하는데 퀀텀 파리클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양자 입자라고 하는데 양자 입자는 결론은 뭐냐면 입자하고 파동의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우리가 퀀텀 파리클 양자 입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현대 물리할 때 좀 배웠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입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한 지점에 이렇게 국소화되어 있는 게 이제 입자의 특징이고 파동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공간에 이렇게 단일 진동수를 가지고 이제 넓게 퍼져 있는 게 파동의 특징이잖아요. 웨이브는 모든 공간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입자는 한 공간에 이렇게 국소화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파동을 가지고 입자의 특징을 묘사를 하는 게 퀀텀 미케닉스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파동 방정식을 가지고 입자를 기술을 해. 수소 원자 내 전자를 기술하는데 파동의 특징을 가지고 전자를 기술하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특징을 가지고 입자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그게 고전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맥놀리라는 거예요. 맥놀리. 영어로는 비트라고 하는데 맥놀리는 진폭이 같고 진동수가 다른 두 파동을 중첩시키면 맥놀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맥놀리 현상. 그 맥놀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두 웨이브가 있어요. 첫 번째 웨이브하고 두 번째 웨이브는 완전히 웨이브죠. 그냥 파동이지 이걸 누가 입자라고 얘기해. 근데 이 첫 번째 웨이브하고 두 번째 웨이브의 진동수가 살짝 달라. 그래서 이 두 놈을 갖다가 더해주면 세 번째 그림처럼 비트가 일어납니다. 맥놀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우리가 맥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파동이 진폭이 같고 진동수가 살짝 다른 놈을 중첩시키면 이렇게 그 하나의 패키지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두 개의 웨이브만 중첩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여러 개의 진동수가 엇비슷한 놈들 여러 개를 중첩을 시키면 그 패킷의 형태, 덩어리의 형태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웨이브 패킷이다라고 얘기해요. 웨이브 패킷. 파속이라고 하나? 파속? 영어로는 이제 파속이라고, 웨이브 그러니까 우리말로 파속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웨이브 패킷이 됐는데, 그 웨이브 패킷이 바로 퀀텀 파리클이야. 양자 입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와 파동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입자와 파동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놈이 웨이브 패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동을 중첩을 시키면 이렇게 패킷 형태로 그걸 우리가 퀀텀 파리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웨이브 패킷 혹은 퀀텀 파리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파동을 첫 번째 웨이브를 나타내주는 식을 뭐 A의 코사인 K1X 마이너스 오메가 1T 첫 번째 웨이브의 그 웨이브 넘버가 K1 그 다음에
각진동수가 오메가 1. 근데 두 번째 웨이브의 변이가 y2인데 진폭은 같아. 진폭은 a로 같고 웨이브 넘버하고 각진동수가 다릅니다. 그 두 놈을 중첩시키면 중첩시킨 파란 중첩된 웨이브 패킷은 y1 더하기 y2가 되잖아요. 그 놈을 중첩을 시켜주면 이게 y1 더하기 y2인데 이건 이제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 타입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삼각함수 공식을 쓰면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2 times 2 곱하기 코사인 a-b 나누기 2 곱하기 코사인 a 플러스 b 나누기 2. 이게 이제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코사인 a 코사인 something 곱하기 코사인 another thing. 내가 코사인 함수에 그 곱으로 이렇게 주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면 이게 a가 k1x 마이너스 오메가 1t, 그 다음에 b가 k2x 마이너스 오메가 2t.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삼각함수 공식에서부터 정리를 해주면 지금 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삼각함수 공식을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연습장에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 결과가 2a 코사인 2분의 k1 마이너스 k2x 빼기 2분의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t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이제 2분의 k1 더하기 k2x 빼기 2분의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t 이렇게 나올 거야. 쉽죠? 삼각함수 공식이니까. 근데 이제 k1하고 k2가 별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상에서 맥놀이가 일어나려면 그 진동수가 너무 틀리면은 맥놀이가 아니라는 게 엇비슷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k1하고 k2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k1을 예를 들면 k1은 어떤 k에다가 k 값보다 살짝 큰 델타 k만큼 큰 놈, 그 다음에 k2는 k보다 살짝 델타 k만큼 작은 값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고, 오메가 1도 마찬가지로 어떤 오메가라고 하는 값에서 플러스 델타 오메가가 약간 살짝 큰 델타 오메가만큼 살짝 큰 놈을 오메가 1, 그 다음에 오메가 2는 오메가에서 그 델타 오메가만큼 살짝 작은 놈을 오메가 2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이제 그거 모든 놈을 이제 k 오메가 델타 k 델타 오메가로 다 정리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요것도 살짝 지금 이거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중첩된 웨이브는 2a의 코사인 델타 kx 빼기 델타 오메가 t 곱하기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2a는 진폭이 a인 놈을 두 개를 중첩을 시켰더니 최대 진폭이 2a가 되겠죠. 최대 진폭이 될 수 있는 게 2a. 그림상에서 지금 최대 진폭, 이 하나의 웨이브 패킷의 최대값이 이게 2a가 되는 거야. 이게 2a가. 근데 그놈이 2a를 항상 유지하는 게 아니고 코사인 함수로 변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대괄호를 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엔벌롭이라고 그래요. 그 대괄호를 친 게 뭐냐면 중첩된 파에 마루하고 마루를 다 연결을 해주면 그 엔벌롭 봉투 열렸네. 내가 두 개의 웨이브에 그 마루 길이를 쭉 연결해서 가면 큰 웨이브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엔벌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패킷을 다 이렇게 하나의 이게 패킷이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요 지금 엔벌롭 봉투가 진행을 하고, 엔벌롭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안에서도 진동을 하잖아. 안에서 진동하는 걸 우리가 리플 그래가지고 잔 물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이네, 점. 그 리플이 진행하는 걸 우리가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하나의 큰 봉투가 움직이는 웨이브가 있고 그 안에서 진동하는 웨이브. 그래서 봉투가 움직이는 웨이브를 엔벌롭이라고 하고, 그 엔벌롭이 바로 패킷이고 그 안에서 진동하는 웨이브를 리플이라고 하고, 그 리플을 나타내주는 그 함수가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코사인은 이 웨이브가 진행하는 건 어떤 속력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k를 만약에 오버롤로 빼주면 코사인 k x 마이너스 vt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v는 뭐냐면
각 진동수를 파스 웨이브 넘버로 나눠주면 그게 이 웨이브의 속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속도가 존재해. 하나는 오메가 k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k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속도가 있어. 패킷이 가는 엔벌롭이 가는 속도가 있고, 그 리플이 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플이 가는 속도를 우리가 위상 속도다. 그래서 페이즈 벨러시티에서 k분의 오메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패킷 엔벌롭이 가는 마루하고 그 마루를 다 연결해주는 이 웨이브 패킷이 가는 속도를 델타 k분의 델타 오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룹 벨러시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패킷이 지금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중첩을 시키면 이 델타 k분의 델타 오메가는 그냥 d 오메가 dk 이렇게 미분 형태로 됩니다. 오메가를 k로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그룹 벨러시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상 속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양자역학 인트로덕션 할 때 그 역학적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E는 각진동사하고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E는 H바 오메가, 그 다음에 모멘텀 P하고 파수와의 관계는 P는 H바 K 이렇게 배웠죠. E는 H바 오메가, P는 H바 K니까 d 오메가 dK는 에너지하고 모멘텀으로 나타내주면 dE dP 이렇게 됩니다. dE 나누기 dP.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룹 벨러시티를 우리가 어떻게 뭐 계산하라 그럴 때 오메가하고 K를 주고 그 관계식을 주고 그룹 벨러시티를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에너지하고 모멘텀의 관계식을 주고 그룹 벨러시티, 그 군속도, 그룹 벨러시티는 군속도라고 그래요. 군속도를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그 웨이브 패킷이라고 하는 게 바로 퀀텀 파리클이고, 퀀텀 파리클은 파동을 중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는 항상 패킷을 가지고 묘사를 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안 했지만 1장에서 했던 무한우물에 갇혀있는 어떤 입자가 뭐 A의 X의 A 라지 A 곱하기 X의 A-X로 주어진다. 초기 상태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초기 상태로 주어진 놈은 그 고유함수, 무한우물의 고유함수,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했더니 요렇게 예쁘게 생긴 x times a-x라고 주어지는 놈은 이 odd function, 그 n이 even인 놈은 아니고 n이 odd인 놈을 다 중첩을 시켜주면 이러한 형태로 그 함수가 주어진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이게 결국은 이 파동함수의 중첩이 결국은 패킷의 개념이야. 웨이브 펑션은 일반적으로 어떤 파동함수는 고유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빨간색의 이 익스프레션이 내서 이 psi x라고 하는 게 결국은 웨이브 패킷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진동 단진동수, 단일 진동수를 갖는 놈을 여러 개를 중첩을 시켜주면 이렇게 하나의 패킷이 돼. 그 패킷이 되니까 우리가 그 놈이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입자가 한 지점에 딱 점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약간 브로드하게 존재하잖아. 그래서 위치에 대한 uncertainty가 존재하는 겁니다.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존재하는 거야.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야. 그래서 웨이브 패킷이 우리가 이렇게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게 바로 패킷으로 존재한다는 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웨이브 패킷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놈들이 이렇게 패킷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타임 이볼루션을 하게 되면 exponential minus i et over h 바로 타임 이볼루션을 하게 되면 패킷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고전적으로도 우리가 웨이브 패킷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수면파가 이렇게 중첩을 하게 되면 요렇게 하나의 그 입자 덩어리처럼 패킷처럼 얘는 웨이브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의 어떠한 그 입자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웨이브 패킷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바로 웨이브 패킷의 고전적인
고전적인 그 시스템에서의 웨이브 패킷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솔리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패킷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중첩이 되면 웨이브의 특성이 아닌 어떠한 하나의 그 파리클의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웨이브들이 이러한 지금 해변가에 있는 이렇게 지금 이러한 물결들이 요게 하나의 웨이브 패킷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단일 진동선을 갖는 놈이 중첩이 되면 패킷의 형태가 나타나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웨이브 패킷을 퀀텀 파리클이라고 부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리 파리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